뭐 양극화는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일자리가 많은 데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것도 보면 양극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과 서울 간의 이런 차이, 이런 것도 양극화의 문제고요. 근데 양극화되는 이유는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0대에 비해서 $30,000대가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그 이유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걸 뭐 윤리적으로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양극화가 된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으냐. 네,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서울이 난 뭐 서울하고 관련 없는데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 접근성이 좋은데 또는 이게 서울로 계속 들어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이제 양극화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걱정하시는 분 중에 한 부류가 뭐냐 그러면 네.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에요. 정부의 임대 아파트 정책도 저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요? 임대 아파트를 8년이나 10년 사시면 상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이분들한테. 왜냐하면 대부분 30대, 만약 20대 때, 사회초년생 때 임대주택에 사신다. 그럼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나와가지고 집을 살려고 해보면 한 두세 배가 올라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집값이 이제 오른다는 걸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집값이 하락론자들 이야기해서 폭락한다 이러면 또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자산 축적은 집 한 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보면. 그래서 임대주택에 평온하게 계속 이렇게 사시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불편한 걸 이겨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너무 평온하게 내가 그냥 걱정도 없이 임대료도 거의 안 오르고 그죠? 한 30만 원, 50만 원 내면서 그냥 내가 10년 동안 계속 살았다.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은 막 불편한데 옮겨 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집을 서울에 마련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임대주택에 편안하게 10년 살았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만 네.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 사시는 거 별로 좋지는 않아요. 내 인생이 굉장히 평온하다 젊은 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분은 발전이 없어요. 절대로. 그죠? 젊었을 때 평온하면 좀 그것도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평온하면 안 되죠. 치열하게 사셔야 되는데요. 그 치열한 것 중에 하나가 집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기 신도시 사서 그죠? 계속 이렇게 해서 서울로 들어오셨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시더라도 본인이 이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사회 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누워있고 이렇게 사회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만 쫓아다니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세요.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임대주택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외국은 안타깝게 우리나라 그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낮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외국에는 짓고 있지 않아요. 이걸 국가에서 관리할 돈도 없고요. 관리할 수도 없어요. 지어놓으면. 왜냐 그러면 여러분 임대주택 가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크게 차이가 나요. 임대주택은 막 써요. 들어온 사람들이. 분양주택은 내 집처럼 써요. 그래서 LH에서 한 채를 지으면 1억 손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LH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만큼 손해가 심해요. 왜냐하면 임대료 자체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은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막 써요. 그래서 거의 노후도가 2배 정도 빨라요. 예,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제 아시는 분이 임대주택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요. 자주 가서 비교를 해보면 분양주택하고 노후도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걸 나중에 계속 인테리어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인테리어 해달라도 잘 안 해줘요. 임대주택 와가지고 줄눈이 시공이나 하고 벽지나 바르고 이러는데 지금 뭐 집이 무너지는데 벽지나 바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나중에 관리할 돈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외국에 이제 그 OECD 있는 그 서구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재정은 괜찮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짓지 말고 외국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택 바우처라 그래가지고 쿠폰을 줘요.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란 거는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최근에 이제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 임대주택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동으로 만들어 놨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그래서 같은 동에다가 이렇게 막 섞는 걸 하는데요.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소셜 믹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본 외국에서는 다 실패한 사례예요. 할렘이 생긴 이유가 소셜 믹스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은 에이지 믹스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노인과 젊은 분들을 어떻게 섞어 놓을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버타운도 일정 포션을 젊은 사람한테 부여해서 싸게 이제 드린다든지 일본처럼 이제 그런 걸 써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뭐 임대주택을 떨어뜨려 놓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은 가면 보여요. 아, 이건 임대주택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서울의 수도 정해져 있어요. 좀 외곽 쪽에 이런데 최근에 이제 강남 이런 데도 임대주택을 많이 놓고 있지만 그런 게 사실 소위 이야기해서 뭐 임대주택 중에서도 장기 전세라고 해서 조금 괜찮은 임대주택을 넣고 있지 외곽에 가보면 임대주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서울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는 뭐 저 경기도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서울을 떠나기 싫어해요. 이렇게 임대호를 해보시면. 왜 그러냐 그러면 서울 내에 직장이 있고 서울 내에 있어야지 가장 싼 가격으로 본인이 출퇴근을 이미 저 외곽에서 한다 그러면 출퇴근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 특정 임대주택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데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우처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을 줘서 쿠폰. 이게 처음에 돈을 줬더니만 계속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쿠폰을 주거든요. 외국에는. 예, 쿠폰을 받아서 그걸 뭐 아니면 임대인한테 바로 주든지 그죠? 해서 내가 임차인이라는 걸 몰라요. 예, 공공주택이 임차인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우리는 임대동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놀이터도 못 쓰게 하고 오면 막아버리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소셜믹스는. 그래서 임대주택은 더 이상 난 안 짓는 게 좋고 지금 우리가 적긴 하지만 일본의 사례들 보더라도 임대주택은 더 이상 짓지도 않고요. 지어놓은 임대주택 재건축하지도 않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재건축할 수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부셔가지고 공원 만들어요. 그 짓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20년만 내다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고령화가 훨씬 더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주택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임대주택들은 대부분 좁아요. 엄청 좁아요. 그래서 공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식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해요. 아니, 정책 얘기가 나와서 네. 지금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정쩡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아, 어정쩡한 생각. 예, 그러니까 대부분 정부들이 포퓰리즘 정부인데요. 이 네. 정부도 뭐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이야기하고 많이 다르죠. 취득세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요. 뭐 다 풀어달라고 다 풀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예, 지가 풀어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논점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이 가야 된다고 봐요. 집값이 왜 오르느냐? 그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규제를 하면 집값은 오른다.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베네수엘라하고 아주 비슷한 정책을 썼어요. 거의 그 이상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하면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구청장 허락을 받아야 되는 토지거래하고 이런 거는 외국에다 제가 가끔씩 외국 나갈 때 이야기하면 정말 경이롭다고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 왜 가만히 있냐라고 그래요. 투기 방지. 그러니까 투기 방지라는 게 규제를 하면 오른다니까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거래가 잘 되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했던 게 이제 파리 대책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2003년도에 나온 파리구하고 아주 비슷한 대책인데 엄청난 대책을 내놨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되게 약한 대책이었는데 엄청난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그때 대책을 내놨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집값 상승이 우려됐어. 근데 당시에도 집값은 많이 안 올랐어요. 예, 공급도 사실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보면 1년에 한 5% 올라요. 근데 한 8월 달까지 오르는 게 한 3%였어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시장에다가 규제를 때린 거예요. 가면 놔두더라면 그렇게 안 올라요. 근데 이렇게 때리면 올라요. 왜? 거래할 수 있는 아파트를 다 없애버리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 왜 떨어졌냐? 일단 규제 풀 수 있는 걸 풀었는데 그게 대부분 무슨 규제예요? 예, 매물을 나올 수 있는 규제만 풀었어요. 네. 그죠? 네. 예, 양도세 중과 배제하겠다. 이러니까 막 팔려고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씨가 집권했다 그러면 더 올랐을걸요? 예, 그 양반은 더한 정책을 썼으니까요.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예, 굉장히. 그래서 규제를 안 하고 좀 적절한 수준에서 집값이 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죠? 이렇게 틀만 좀 보호하는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막 어쨌든 피자 예,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자가 무슨 부동산 가격 잡는 사람 피자를 쏘겠다고 예, 그리고 그것도 있고 부동산이 빵가 같으면 정말 찍어내겠다고. 찍어내겠다 이런 이야기하지. 그것도 네. 모르고 예, 약간 장관, 이쁜데요. 예, 그냥 예, 여담인데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예, 예.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서 그 네. 정책이 이제 그런 굉장히 강하게 나왔겠죠. 뭐 그렇겠죠. 국토보유세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을 텐데 그것과 이 고금리 상황이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근데 집값이 폭락하거나 이러지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 수가 없었을 테니까. 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정말 국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저도 아마 이민 고민했을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인데 그래서 저는 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잘 순응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 대학 일을 하면서 중국 분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외국 대학에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일을 네. 해봤는데 그 중국 분이 정확하게 저한테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중국이 사회주의 하는 거하고 한국이 자본주의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다. 무슨 말이죠? 중국 사람은 자본주의로 똘똘 뭉친 사고를 한대요. 예, 진짜 중국 분들은 그렇거든요. 사업 지질, 돈 이런 데 엄청나게 이제 밝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주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거고. 한국 분들은 원래 평등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대요.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인데 자본주의가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 양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분들은 선호하고 미국 분들도 그래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존경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일단 나쁜 놈이에요.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습니까? 그럼요. 외국에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저는 20만, 3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는데 플렉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최근에 생긴 거지. 옛날에 그랬다가는 맞아 죽었죠. 예, 맞아 죽었죠. 그래서 거의 유일해요. 외국에는 절대 안 그래요. 그 돈을 번 분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물론 그 돈을 버는 게 좀 탈법과 편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돈을 번 분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존경 같은 게 있고요. 그런 가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냥 대놓고 그냥 무시해요. 보면. 예.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하고 사실 그런 몇몇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시하고 이러는 것. 아주 특이한 거예요. 외국에 비교하면. 그럼요. 외국에 나가면 절대 그런 사람은 없어요.